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요즘은 물건보다 지역을 소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 이른바 핫플레이스를 찾아내 공유하곤 하는데요. 유행의 주기는 점점 짧아져 인기의 정점을 찍은 동네는 얼마 후 다른 동네에 그 명성을 내주곤 합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서울의 경리단길과 서촌 같은 주택가에 상업지구가 형성되면서 신흥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눈에 띄는데요. 조용하던 주택가에 침투하고 있는 상업시설들, 어떤 문제들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개성 넘치는 분위기의 카페와 음식점들.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주택가 속 맛집이 펼쳐집니다. 골목 곳곳 길게 줄을 선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이른바 망리단길로 불리는 서울 망원동입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숨겨진 데가 맛있는 데가 많아서 요새 한창 뜬다길래 한번 궁금해가지고 와봤어요. 세련된 가게들 사이 유독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좋습니다. 몇 시쯤 오시려고. 가족 사진은 칼라 사진이라 칼라 옷을 입으면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멋을 간직한 정겨운 동네 사진관입니다. 이어지는 예약 전화, 네, 사진관입니다. 사연을 담은 사진들. 하지만 단골 손님 넘치던 동네 사진관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곳은 서울 망원동 행운의 스튜디오. 올해 68살 베테랑 사진사 김선수 사장님의 하루는 손님 맞이로 시작됩니다. 자, 편안하게요. 여기 렌즈 보시고요. 편안하게 보세요. 미소. 미소 지으시고 미소. 이 자리에서만 20년이 넘었습니다. 입술도 부드럽게 되시고. 사진관을 시작한 지가 40년이 됐고요. 예, 원래는 이 길 건너에 2층에서 한 18년 했고 여기 건물에서는 22년간을 했습니다. 예, 그러죠. 여기가 뭐 제2의 고향입니다. 아주 저를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정들고. 사진관 벽에 붙은 빛바랜 사진들에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털보 아저씨로 더 유명했던 김 사장님이 지금까지 카메라에 담은 사람은 10,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나한테 돌 사진, 100일 사진 찍었던 애들이 뭐 학생 찍은 사진, 유치원 사진, 뭐 취업 사진 계속 그런 사진들을 찍으러 오면서 그래요. 나 여기서 100일 사진 찍었다고. 아저씨 나 여기서 100일 사진 찍었어요. 나 이렇게 컸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기 100일, 돌 사진 묶음 가격은 10,000원. 한 번도 사진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망원동 땅값이 뭐 10,000원, 15,000원. 도로배는 이제 더 비쌌고 저 안쪽으로는 10,000원씩 갔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돌 사진, 100일 사진이 아직까지 10,000원 받고 있습니다. 또 원래 제가 서민을 위한 사진관을 처음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한 가지라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망원동을 지켜온 40년. 계속될 것 같던 김 사장님의 일상은 지난해 10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건물주가 들어와서는 자기네가 처음에는 쓴다고 하더라고요. 커피숍 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잠을 못 잤죠. 며칠간은 병이 나버렸어요. 막 입이 부르트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새 건물 주인의 압박은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4천에 80만 원씩 내고 있는데 2천만 원 보증금에 200씩 내놓은 거예요. 진짜 심정이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잠을 못 자요 요즘이요. 머릿속이 아주 캄캄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오로지 죽고 싶은 마음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뜨는 동네. 목 좋은 자리니 권리금은 챙기지 않느냐는 속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김 사장님을 더 아프게 합니다. 다른 가게는 권리금이
다른 사람들은 다 권리금을 3천만 원, 5천만 원 받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가게는 건물 산 사람이 권리금이 1원도 없다, 1원도 못 준다, 강하게 나갑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지금. 끝모를 생계 걱정. 날마다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지요. 이제 놀아야 되니까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제가 싸게 받아가지고 가격이 싸가지고 저렴해서 모아둔 돈도 없고 저한테는 이제 집세 보증금 4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웃 상인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소갈이 하기는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망원동에 갑자기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기존에 망원동에서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건 좀 서서히 자꾸 없어지는 상태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쁜 카페와 새로운 맛집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동네를 지켜온 우리 이웃들은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뜨는 동네가 생기면 원래 있었던 주민이나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가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40년 동안 유지해온 스튜디오의 문을 닫게 된 사진사의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외대 경영대학 박지혜 교수, 골목사장 생존법의 저자 김남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취재를 맡은 한현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다양한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현희 기자, 젠트리피케이션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또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나온 말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한 용어입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 외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오늘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 망원동은 가장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곳인데요. 이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답게 건물을 새로 짓거나 새로운 가게를 열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있는 데다가 찾는 사람도 많아서 활기찬 분위기도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건 오래된 것이 사라진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동네 곳곳에 영업 종료 안내문을 붙인 가게가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은 기존 상인들은 같은 비용으로 비슷한 가게를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었고요. 주민들 역시 편하게 찾던 단골 가게들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남균 작가께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련한 책도 쓰시고 또 카페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앞에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굉장히 가슴 아프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동네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치가 한꺼번에 이제 월세 하나 높아진 걸로 추억이든 뭐 앞으로 그 할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면 가슴 아픕니다. 예. 박 교수님 질문 궁금한 게 그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이 크게 발달한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거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이 원거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새로운 점포들이 생기면 거주민들의 삶이 뭐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동네가 거리가 외부인들로 가득 차게 되고요. 상점이 막 즐비하게 되면 사실 많은 소음,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조용한 쉼터로서의 어떤 지배 개념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다가 상점이 가득 차면서 지역의 성격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기존의 생활 편의 시설에도 상당한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원,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시설들 또 편의 시설들이 외부인에게 점령당하게 되면서 오히려 거주민들의 이용은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죠. 더 큰 어려움은 사실 상권이 발달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이게 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요. 소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디에 뭐 새로운 카페가 생겼다더라, 뭐 메뉴가 어떻다더라, 어떤 곳에 갔더니 또 너무 재밌다더라 하는 정보가 있다면 예전에는 사업주가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의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보의 확산 속도도 또 굉장히 느렸고요. 범위도 굉장히 좁았죠. 그런데 이제 소셜 미디어가 생기면서 소비자들끼리 빠른 속도로 공유하다 보니까 상업시설도 빨리 발달하게 되고요. 또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해당 지역이 많이 빨리 알려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찾아다니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식문화라든가 경험을 하는 것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먹거리 정보에 상당히 민감하게 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렇게 미디어의 어떤 변화, 사회 문화의 변화에 맞물려서 다양한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 작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또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의 지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이제 임대인이 또 나쁜 세입자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평소에 보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원주민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건물주로 바뀌면서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 변화를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법적 규제라든지 제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어떤 양상으로 진행됐는지 한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미용실, 잘 익은 제철 과일만 골라 팔던 과일 가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이 있는 평범한 동네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예술가가 한두 명씩 모여들고 세탁소가 아기자기한 카페로 바뀌더니 어느새 뜨는 동네로 소문나 거리는 동네 주민보다 방문객이 많아졌는데요. 치솟는 임대료에 원래 살던 주민도 떠나고 동네를 바꾼 예술가들도 쫓겨가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만 남게 되는 현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틀어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이 1984년 신촌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개통 이후 학생, 거주민 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어서 대학로, 압구정 로데오 등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삼청동, 홍대, 가로수길, 최근에는 경리단길, 서촌, 연남동, 성수동, 해방촌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꼽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은
무려 17군데나 되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과 대구 김광석길, 부산 중앙동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가운데 하나인 상수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2006년 상수동에 있던 음식점은 51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뜨는 동네가 된 2009년 이후 가게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15년에는 7배 가까이 되는 344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네 대부분이 음식점만으로 가득 차게 된 건데요.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임대료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뜨는 동네를 만드는 데 기여한 영세 상인들과 기존 주민들은 이렇게 비싸지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앞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된 가로수길로 가보겠습니다. 가로수길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임대료가 치솟았고 이 거리를 만든 상인들이 떠난 자리를 대기업이 하나 둘 차지하게 됐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 30개였던 가로수길 프랜차이즈 업종의 개수가 2014년 225개로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 교수님,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내용이기도 한데 만일 우리 동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거지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되면요, 외부인들이 찾아들게 되고요. 주거지가 훼손되면서 거주자들은 또 다른 조용한 주거지역으로 이주를 가게 되고요. 거주자들을 상대로 했던 기존의 상업시설들은 또 새롭게 유입된 상업시설의 경쟁력을 잃고 또 그 지역을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업자들이 해당 지역에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상업지역을 형성했던 점포주들은 또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상권이 또 발달하게 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화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진입하는 순간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굳이 해당 지역을 방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문을 닫거나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지역 방문자 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들도 결국에는 그 지역을 떠나게 되니까요. 결국 남는 것은 임대업자들 뿐인데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 입점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임대업자들은 더 이상 수익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 누구도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된 상태로 있어야 하느냐, 또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도시 발전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 작가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나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도시의 어떤 순기능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의 속도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건전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떠나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인권이 무시되거나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규제하고 그 다음에 좀 잘 보살피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외부의 투자자들이 어떤 새로운 상업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 부동산 투자자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와서 사실 낙후된 건물을 인수하고 이 질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진행하면서 상업 지역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순기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정비한 경우는 최근 3년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연남동은 오직 14%, 상수동은 2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물 개보수 비율 데이터 안에는 게다가 지역 건물주, 원래 거주했던 지역 건물주가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유입된 외부 투자자 건물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외부 투자자들이 낙후된 지역을 얼마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 시도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봐야 되고요. 임대료만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은요, 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한때 뜨는 동네의 상징이었던 곳,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현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젊은이들의 공간 압구정동. 유행을쫓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압구정거리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유행을 이끄는 곳이었던 압구정 로데오. 가게를 얻고 싶어도 빈자리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90년대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권리금을 주고도 점포 구하기가 힘들 때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압구정 로데오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압구정동에서만 30여 년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A씨. A씨와 함께 둘러본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비어있는 상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기에 나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업소가 한 11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네,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원래는 보증금 1억에 한 1,200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한 1억에 아니고 7, 800 정도 선. 권리금은 한 2억 정도 주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나가실 때는? 네, 한 푼도 못 받고 나갔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콧대 높던 건물주들도 점점 임대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비워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씩 낮추는 거예요. 몇 달 지나가면서. 그리고 메인 통도 400을 받다가 300 이하도 넣겠다. 처음에는 한 350 이렇게 책정을 하고. 그것을 조금 빼줄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 되니까 5개월, 6개월, 7개월 가다 보니까 300에서 좀 더 빼더라도 내가 넣을 테니까 적당한 손님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1999년 세계에서 5번째로 비싼 땅으로 조사됐던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전체적인 경기 상황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점령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런 큰 업체들이 임대를 많이 주겠다. 3칸짜리를 저희가 한 칸을 쓰겠다. 그러면 임대료 쭉 올라가면 옆에 건물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임대료가 다 올라가 버리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거리에 남다 보니 상권 자체의 매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스타벅스 저기도 있고 그런 거죠. 원래는 이 동네가 되게 재미있어서 상권이 형성이 됐던 건데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다 똑같은 상점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 경쟁력이라고 부르는 그 상권의 특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거리. 임대료만 잔뜩 올려놓은 대기업은 떠나가 버리고 올랐던 임대료는 결국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인에서 스타벅스도 있었는데 빠졌고, 던킨도너츠도 빠졌고, 하겐다즈도 빠졌고, 큰 것들이 좀 빠져요. 사람이 없어지면 대기업들이 이제 빠지고, 그냥 공실이 생기고, 임대료가 내려가고. 압구정 로데오에서 나타난 현상은 이후 주목받은 다른 지역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가로수길 역시 개성 있는 가게 대신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차면서 찾는 사람이 조금씩 줄었고 이제는 공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가로수길 이런 데는 잘 안 가세요? 갔었죠. 네. 갔었으면 요새는 왜 안 가세요? 그러면? 가로수길이요? 그냥 요즘 죽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 그냥 큰 가게들만 있고 요즘은 약간 기다렸다가 먹는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로수길은. 전국의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금액이 썸이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가 완전 이 이상으로 더 소비를 할 수가 없는데 상권은 막 10개, 100개 생긴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어요. 한 상권이 생기면 원래 기존에 있던 상권 하나쯤은 죽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 거죠. 새로운 뜨는 동네들의 고민도 마찬가지. 지금은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지만 언제 거품이 가라앉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인 어떤 상권 형성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좀 부풀려지는 어떤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좀 효과가 뒤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런 점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한 보통 그 5년, 2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임대 계약 하시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지속이 되겠죠.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가 망원동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제 걱정이고. 불황을 몰랐던 압구정 로데오의 넘쳐나는 분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직면한 뜨는 동네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기자, 방금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그 압구정동에 가보니까 상가들 공실 많았습니까? 네, 저희가 압구정 로데오를 처음 찾았을 때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거리가 굉장히 한산했고요. 화면에는 주로 건물 1층 공실을 담았지만 2층, 3층이 비어있는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 거의 건물 전체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공실이 생기면 건물주도 손해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돈이라서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실이 생기는 경우 외에 젠트리피케이션 초기 단계에서 상인들이 밀려나가는 과정에서도 권리금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게 권리금 문제인데요. 권리금 폭탄 돌리기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 작가님, 이 권리금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권리금을 무슨 눈먼 돈 정도로 여기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상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독일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예. 독일이 임차인 보호 기간이 30년이고 예. 일본은 무한대입니다. 이런 경우는 권리금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를 잘 안 다녀서 점포를 사고 팔고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멀다 하고 쫓겨나기 때문에 리스크의 의미로 권리금을 높게 부르는 특징이 있고요. 예. 이마저도 부동산 중개업자와 짜고 권리금을 못 받게 하고 무권리로 점포를 내놓으면서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를 대폭 올려서 권리금을 월세에 녹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인은 다음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또 뭐 건물주나 뭐 아니면 사회 문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선고와 같죠. 그 네. 세입자한테는. 그렇군요. 네네.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기획 부동산 업자 같은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네.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후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올려서 건물의 가치를 증식시킨 후에 단물이 빠지면 떠나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부동산 먹튀족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와서 장사를 비싼 가격에 사서, 그러니까 상가를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임대료를 폭등시킨 다음에 상가를 그 가격에 이제 올려놓고 그냥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뒷감당은 뒤에 들어오는 분들이 해야 되고요. 마치 주식으로 이야기하면 상투 잡은 거죠. 이런 투기 세력들이 시장의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혼자만 이익을 보는 방식이라서 사실 아주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독버섯처럼 퍼지게 됩니다. 근린 지역의 막강한 권력자로 이제 막 쥐락펴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라고 하는데 이런 불로소득이 사회 정의가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역 주민 또 상인들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우리가 이런 상권의 움직임에서 피해자로 주목받는 이해관계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해당 지역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돌아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90년대 당시에 이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를 찾는 이들은요, 지역의 특성상 고도수
소득자들이었지만 중요한 거는 압구정으로 로데오 거리는 단순히 먹거리를 위해서 찾게 되는 지역은 아니었고요. 이곳은 패션,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기업의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특수성, 고유성이라는 것이 박탈당하고 다른 지역과 유사해지면서 지역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또 소비자들은 다른 새로운 경험이나 의미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리적, 경제적으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라보는 것만은 상당히 근시안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부작용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뭐 홍대, 서촌 이런 지역마다 조금 진행 속도도 다르고 유형도 좀 다르다면서요. 네,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은요, 과거 해외 사례와는 좀 다릅니다. 이미 도시의 기능이 갖추어진 지역 안에서 상업화가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지역의 규모가 동 내지는 거리 단위로 매우 협소한 규모라는 점인데요. 그런 단위의 움직임이 도시나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는 사실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마다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가 상이하다는 것인데요. 이 상권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어디서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속도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것이 이 지역의 소비자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고유 문화가 존재하냐입니다. 이 보시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곳이요. 삼청동, 홍대 앞, 가로수길이거든요. 이 세 곳의 공통점은 특정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연남동이나 해방촌 등은 이 특정 문화를 경험한다기보다는 단순한 새로운 자극들만이 즐비한 곳이죠. 이런데 이런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개별 소상공인들의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이에 관계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심각성을 인지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에서 상생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성수동은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거리 곳곳에 주택을 개조한 카페 등이 인기를 끌면서 몇 년 전부터 이른바 뜨는 동네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수동에서도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처럼 이곳도 암울한 미래를 맞을까요? 성수동은 지금 상생 중입니다. 기존의 뜨는 동네와 달랐던 성수동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구청이 재빠르게 나섰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원주민들은 다 떠나더라, 쫓겨났더라. 이게 이제 아쉽다라는 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자.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프랜차이즈 제한 조례가 대표적입니다. 지역을 설정하면 그 지역 내에서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라든지 고가에 솔직히 못 들어오게,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게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 조례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상층에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과 일정 부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하는 상생 협약도 맺고 있습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서 이 황금알을 넣는 거의 간을 가를 것이 아니고 이걸 건강한 거위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지역을 누리겠다. 그리고 그 발전한 것을 지역 주민과 함께 누리겠다고 하는 건물주들의 생각들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성수동의 5층 건물을 소유한 섬유업체 대표 지준기 씨는 상생 협약에 동참한 성수동 건물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옆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죠. 회장이 그걸 해요? 보수가 그러더라고요. 이른바 뜨는 동네로 불리는 만큼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너무 어렵게 사글세도 살았기 때문에 세를 내면은 전기세 내지 물세 내지 맨날 세 내다가 다 봅니다. 덕분에 지난달 GC 건물 1층에 식당을 연 김영래 씨는 한결 편한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매장 들어오면서 이제 건물 사장님께서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고 열심히만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고 하니까 저는
믿고 들어와서 하는 거고 솔직히 그런 걱정은 조금 이 정도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있어서 얼마나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뭐 나중에 뭐 3년 후, 4년 후에 뭐 월세를 얼마다 뭐 그런 생각은 아직 고민은 조금 덜 하고 있고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숲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주환 씨 역시 이런 움직임이 너무 반갑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랑 뭔가 임대료를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그런데 어찌됐든 제3자가 들어와서 건물주와 세입자를 놓고 임대료 부분을 같이 얘기하다라고 덤비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큰 한계. 그래서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냥 서로 간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디테일하게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작동 장치가 없어요. 실제로 건물주가 됐고 나 임대료 올릴 거야. 그랬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전세 세입자가 얘기할 수도 없고 구청도 변호사도 오지만 변호사도 잘 상의해서 하세요. 인 것이 뭔가 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건물주랑 업주 간의 관계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 공간 자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인의식 없이 스턴트처럼 쓰고 버리는 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성동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한 지역답게 상생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 작가께서는 이 성동구가 어떻게 이런 그 상생의 상징이 됐다고 보십니까? 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대응을 아주 잘했습니다. 예. 상당히 훌륭한 내용이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기적적으로 사실 잘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한계가 있고요. 예.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마포구, 성수동, 경리단, 물레동 등 다른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홍대에서 활동하던 문화예술가들이 이주하면서부터 그만큼 마포구는 전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곳 중에 한 군데인데요. 안타깝게도 마포구의 정책이 관광 일변도 정책이어서 계속해서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정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좀 요식적이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발 뒤늦게 뭐 보여주기식의 상세 협약을 맺는 등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대에서 활동하며 문화를 일구었던 예술가들은 많이 이미 떠났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실험적인 홍대 문화가 아닌 관광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을 보고 있는 예술가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가른 우화를 떠올리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성동구의 의지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서울시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현희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대책이라는 게? 네, 먼저 서울시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이 많고 또 실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발빠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생협약이나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 지원단, 또 장기 안심상가 운영 등의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을 수립할 때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기재부도 대형 업체에서 대규모 점포를 출점할 때 상권 영향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 협약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또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 작가님,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대책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한계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사점이 아주 강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뭐 현재 낮은 지위를 좀 보호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엿보이고요. 상위법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의 대책은 대안적인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떤 그 지역을 예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임대인의 임차인의 그 지위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격하게 나타나는 지점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동의를 얻어내기 조금 힘든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사점은 있지만 현실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느니 법을 빨리 개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조례로 내려가지고 지역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지자체 장령으로 내려서 조례로 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예,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긴 상업지역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이 도시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성장하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이 지역 상권을 상위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단순 상품을 파는 상업 공간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관점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작가님. 네, 일단 자치단체 등에서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면 정부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손질하려고 할 거니까요. 보호기간이 현행 5년에서 기간이 정함 없이 일본처럼 무한대로 늘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권의 주도권자의 많은 권리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상승률 제한이 현행 지금 9%인데요. 그것은 대통령령이고요.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 원 미만이 적용이 되고, 하지만 이제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을 지자체 장령으로 내려서 지역마다 다른 경제적 특성을 지역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현행 9%의 대통령령은 적절한 규칙이 없고요. 그 규칙을 좀 정해가지고 물가 상승률 곱하기 3이라든지 5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권리금이 보호가 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권리금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전통시장이 빠져 있는 것을 전체가 보호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이 뭐 진행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또 공간 이런 것은 훼손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48살 고광호 씨가 바다에 불이 붙은 버스에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여성. 목숨을 건 시민들의 구조 작업은 5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난간에 맨 터널턱을 들이받고 쓰러진 유치원 버스. 눈앞에 벌어진 사고를 외면하지 그들의 용감한 행동과 따뜻한 마음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몸 다쳤다고 사기쳤나? 내가 보상금 받기 위해서 개 쫓아갔나? 우울증에 불면증에 가지게 한다고 왜 자꾸 스트레스 장애라고. 우선은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일반인을 잡았고 계속 주책감으로 남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천편일률적으로 상업화된 풍경 속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동네 가게도, 또 오래되고 개성이 넘치는 골목도 찾을 수 없습니다. 둥지 내몰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줄지어 들어서는 카페들 외지 사람들로 북적이네. 하나 둘씩 변해가네. 거참 살기 버겁